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의 독자적 제품 개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업을 본격화할 무렵 한국의 전자산업은 부품을 외국에서 들여와 조립 생산을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전자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가전제품 중심의 세트 메이커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생산 부품의 계열화를 적극 추진합니다. 그렇게 설립된 회사가 삼성 사니오파츠 주식회사입니다. 자본금은 8,100만 원이었고 지분 비율은 일본 사뇨전기 75%, 삼성 25%였습니다. 1975년 12월 삼성전자는 삼성의 지분 비율을 높여 경영권을 갖습니다. 삼성 사노파츠는 텔레비전의 핵심 부품인 튜너, 편향 코일, 고압 트랜스 및 전해 콘덴서 등을 생산하여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이들 부품의 자급으로 외화 절약은 물론 비용 절감을 통하여 국산 텔레비전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 기여했습니다. 삼성 사뇨파츠는 1974년 7월 기술실을 신설해 기술 개발에도 힘을 쏟았으며 1976년 자체 기술진에 의해 컬러 텔레비전용 부품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삼성 사뇨파츠의 노력으로 1979년 텔레비전의 국산화율은 70%를 넘게 됩니다. 삼성 사노파츠는 1980년대 들어 텔레비전 부품 일변도에서 탈피해 사업 영역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1982년 2월 오디오 부품 작업에 참여해 삼성전자의 스피커 사업을 인수했으며 같은 해 4월에는 삼성 정밀로부터 오디오 데크와 컴퓨터용 프린터 사업을 인수합니다. 또한 1984년에는 삼성전자로부터 모터 및 VCR 부품 사업을 인수하는 등 종합 전자부품 메이커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나갑니다. 1970년대 초 한국의 전자산업 관련 소재 산업은 거의 불모 상태였습니다. 삼성 NEC에서 1971년부터 텔레비전의 핵심 부품으로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브라운관의 본격 생산에 들어갔으나 브라운관용 벌브 유리는 전량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텔레비전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었고 수출 경쟁에서도 불리하였습니다. 이에 삼성은 브라운관용 벌브 유리 생산업체 설립을 구상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특질 유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축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자본 회수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장치 산업이어서 투자 부담이 컸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유력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성은 미국의 코닝 글라스 워크스와 교섭합니다. 그리고 1973년 12월 50대 50의 투자 비율로 삼성 코닝 주식회사가 설립됩니다. 가동 초기 3년간의 경영권을 상대방에게 위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흑백 브라운관용 벌브 유리 융착 생산 라인은 1975년 4월 1일 준공됩니다. 융착이란 브라운관의 벌브 유리를 융합하는 공정인데 벌브 유리는 램프, 텔레비전, 모니터 및 기타 장치의 램프에 사용되는 유리입니다. 삼성 코닝은 융착 생산 라인의 원자재 수입에 따른 공급 차질을 예견해 자체 용해 생산 라인을 건설합니다. 설립 당시 삼성 코닝의 자본금은 1980만 원이었는데 공장 건설에는 55억 7,500만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고 1977년부터 가동되었습니다. 이로써 삼성 코닝은 모래에서 시작해 브라운관용 벌브의 완제품까지 생산함으로써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원자재의 국산화를 이뤘습니다.
1980년 12월 컬러 방송이 시작되자 삼성코닝은 컬러 브라운관용 벌브 유리 생산 라인 건설에 착수합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는 전자사업의 수직 계열화를 이루어내기 시작합니다. 1980년에서 1982년까지 3년 동안은 삼성전자 창립 이래 처음으로 생산 및 매출 실적의 감소와 답보 상태를 보인 불황의 시기였습니다. 1979년에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세계적 불황에다 한국 사회의 정치적 격동으로 1979년 하반기 이후 쌓이기 시작한 제품 재고의 누적은 1980년대 들어 더욱 심화되어 가동률의 하향 조정과 감산이 불가피했습니다. 따라서 1980년의 매출 실적은 흡수합병한 반도체 부문을 포함해 겨우 전년 수준인 2,334억 원을 유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상당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1981년에는 3,700원으로 58% 증가했으나 1982년에는 4,264억 원으로 15% 증가에 그치는 등 연평균 35% 내외의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에 머물러 1977년에서 1979년 사이 연평균 85% 이상으로 고도 성장과 뚜렷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국내 매출은 국내의 불황 요인에다 국내의 정치적 불안이 겹쳐 1980년의 경우 무려 34%나 급감한 1,068억 원에 그쳤습니다. 1981년에는 컬러 텔레비전 시판과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54% 증가한 1,642억 원을 기록했으나 1982년에는 31.7%로 증가세가 둔화된 2,162억 원에 머물러 3년 동안 평균 15.8%라는 미미한 성장에 그쳤다고 삼성전자는 평가합니다. 지금의 시선에서 보면 35%도 15%도 높은 성장으로 보이지만 당시의 전자산업은 무척 빠른 성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수출은 1980년에 1,267억 원으로 81% 증가했고 1982년에는 2,058억 원으로 62%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982년에는 2,102억 원으로 2% 증가에 그쳤으나 3년 연속 총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해 처음으로 수출이 국내 매출을 웃도는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그 신장세는 연간 200% 이상 신장됐던 1977년에서 1979년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고 삼성전자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1983년 삼성전자의 수출은 1983년 5억 달러를 돌파합니다. 5억 달러 돌파에 크게 기여한 것은 전자레인지였습니다. 단일 제품으로는 수출 실적이 1억 달러에 달해 1억 5천만 달러의 컬러 텔레비전에 이어 2위를 기록함으로써 수출 전략 품목으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삼성전자의 수출은 계속 증대되어 한국의 무역 수지가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한 1986년에는 11억 4,6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렸으며 한국의 전자공업의 연간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선 1987년에는 18%에 해당하는 17억 2,700만 달러의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매출 총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3년에는 54.7%였으나 매년 높아져 1987년에는 72.7%를 나타냈습니다. 수출의 대미 의존도 경감과 시장 다변화의 면에서도 현저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대미 수출의 비중은 1985년에 63.6%에서 1987년에는 41.6%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대로 캐나다 시장과 중남미, 유럽, 호주 지역에 대한 수출 또한
높은 신장세를 보였습니다. 수출의 주요 품목별 비중에서도 산업용 전자기기의 수출이 급 신장세를 보였고 특히 컴퓨터의 수출 신장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밖에도 컬러 텔레비전, VCR, 스테레오, 세탁기, 에어컨도 높은 평균 신장률을 나타냈습니다. 1988년의 경우 VCR이 24.6%를 차지해 수위를 지켰고 컬러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순이었습니다. 컴퓨터 및 주변 기기 등을 포함한 산업용 전자기기도 비중이 크게 높아져 전자레인지 다음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CDP, 냉장고, 컬러 텔레비전 등도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한편 자가 브랜드에 의한 수출은 절대량의 면에서는 그동안의 해외 광고 및 홍보 활동과 해외 현지 생산 공장의 가동에 힘입어 크게 늘어났으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가 브랜드에 의한 수출 비중은 1986년 29.1%, 1987년 37%에 이어 1988년에는 34.5%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창립 이후 여러 차례 경영 위기를 맞았습니다. 1973년에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투자 부담과 가전 공장의 건설, 계열사 설립을 위한 투자로 적자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1974년에는 텔레비전의 국내 판매가 대폭 확대되면서 전환점을 찾았습니다. 제2차 석유파동과 국내의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 국면을 맞았던 1980년에도 적자 경영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을 위한 운동으로 1981년부터 다시 흑자로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1985년에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때의 경영위기는 세계 반도체 가격의 대폭락이 전자산업 전반의 침체로 이어진 때문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대규모 투자를 했던 삼성 반도체통신의 누적 적자로 삼성전자는 물론 삼성그룹 전체에 어려움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1986년 말의 엔고와 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힘입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1998년에는 IMF 사태 이후의 구조조정, 고실업, 고물가, 자금 경색 등으로 경제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시장은 사상 최악의 수요 침체를 보였습니다. 해외 시장도 동남아 경제 위기가 다른 여러 나라로 확산되어 동시 불황의 경기 침체 조짐을 보이는 등 삼성전자는 매우 어려운 경영 여건을 겪어야 했습니다. 1997년부터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삼성전자는 IMF 체제 이후 이익이 안 나는 부문은 과감히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사업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이라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미국의 AST와 2000전기 등 32개 사업을 정리했고 6만 명에 가까운 인력 가운데 1만 5천 명을 정리했습니다. 이 같은 구조조정 결과 많은 결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부채 20조 원 가운데 1998년까지 7조 원을 상환했고 1999년에도 추가로 2조 원을 상환했습니다. 따라서 부채 비율이 1997년 말에 300%에서 1998년 말에는 198%로 낮아졌습니다. 삼성전자는 구조조정과 함께 총력 수출 체제를 갖추고 재무구조 개선과 현금 흐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실 경영을 실천한 결과 IMF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IMF 체제 첫 해인 1998년에 내수시장의 극심한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에 힘입어 매출은 전년보다 8.7% 늘어난 20조
84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내수는 6조 4,945억 원으로 1997년에 10조 4,516억 원보다 3조 1,381억 늘어났습니다. 이와 함께 당기순이익은 1997년에 1,235억 원보다 무려 253.6% 늘어난 3,13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999년 상반기의 경영성과는 더욱 우수했습니다. 1999년 상반기 동안 12조 1,372억 원의 매출, 1조 3,429억 원의 순이익으로 각각 국내 상장 기업 중 가장 높은 매출과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1999년 상반기 순이익은 1998년 같은 기간에 1,501억 원보다 약 800% 늘어난 것으로 1998년 전체 순이익 3,132억 원에 비해서도 4배가 넘었습니다. 매출은 1998년 상반기 10조 5,295억 원에 비하면 15%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부채 비율도 1998년 말에 198%에서 114%로 낮아졌습니다. 이처럼 큰 순이익이 난 것은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데다 반도체 수출, 무선사업, LCD 사업 등으로 호조에 힘입은 덕분이었다고 삼성전자는 평가합니다. 이번 강의는 9번째 강의로 삼성전자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강의에서는 삼성전자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